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스트 애널리스트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화정 애널리스트는 조선일보하고 금융정보업체 프랭가이드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1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NH투자증권에서 지금 8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2018년부터 미디어랑 엔터테인먼트 부문으로 데뷔해서 지금 5년째 애널리스트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이화정 애널리스트랑 K 콘텐츠 산업 투자 환경 변화 뭐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K 콘텐츠 그러면 주로 드라마 제작사들을 가리킨다면서요? 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K 콘텐츠 회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라마 제작사들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요거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 거죠? 네, K 콘텐츠 회사들이 보통 돈을 어떻게 버는지들 많이 궁금해하시고 네. 이게 아무래도 흥행 산업이다 보니까 뭔가 시청률이 안 나오면 돈을 덜 버느냐 혹은 시청률이 많이 나오면 돈을 더 버느냐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일단 드라마를 보기 이전에 대부분의 수익 구조는 다 확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 틀기 전에 네. 이미 수익 구조가 확정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지는 좀 전통적인 모델과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타난 모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희 보통 드라마 생각했을 때 시청률부터 생각하시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드라마를 TV에서 보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이런 TV 쪽에서 보통 돈을 버는 구조가 가장 전통적인 수익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수익 모델 자체는 굉장히 또 이제 상식적인 부분으로 이제 그냥 저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수익 모델이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그려드린 이 밸류 체인을 보시면 네. 왼쪽 광고주에서부터 콘텐츠 제작사까지 가는 흐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우측에서 글로벌 OTT, 넷플릭스죠. 이런 네. 쪽에서 오는 흐름이 하나 있는데 예. 전통적으로는요. 왼쪽에서 오는 흐름이 조금 더 중요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왼쪽에서 오는 흐름은 일단 광고주들이 돈을 일단 대행사한테 주면 대행사들이 광고를 만들고 이걸 결국에 매체 쪽으로 뿌리게 되죠. 근데 그 매체가 이제 TV일 수도 있고 디지털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TV다라고 친다면 TV라고 하는 매체는 일단 광고주한테 받는 돈이 사실상 가장 큰 수익 원이 되고요. 그럼 좋은 광고를 받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시청률이 나올 만한 즉 광고주들이 이 채널에다가 실으면 아무래도 우리 광고 효율이 좀 더 좋겠구나라고 생각이 될 법한 채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매체들이 광고주한테 받은 돈을 활용해서 제작사한테 돈을 주는 그런 구조가 가장 전통적인 구조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쭉 광고주에서부터 쭉 돈의 흐름이 쭉 그 맞아요. 매체를 거쳐가지고 이 K 콘텐츠 회사까지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이게 전통적인 모델이고요. 네, 가장 전통적인 부분이 그렇게 되고요. 예전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지상파가 가장 중요한 매체일 때는 사실상 지상파에서 받는 돈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부터는 저희가 보통 PPL이라고 하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콘텐츠 산업이 좀 더 여물어 가면서 PPL을 통해서 돈을 버는 구조도 좀 만들어졌고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보다 큰 거는 사실 해외로의 판매였죠.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예전에 대장금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겨울 연가나 이런 식으로 한류들이 조금씩 이제 커지면서 이제 예를 들면 동남아나 중국이나 일본 이런 중동까지 쪽, 해가지고 그런 쪽에서의 수익도 판매 수익으로서 콘텐츠 제작사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전통적인 수익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근데 이게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더니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그러니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회사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여기 좀 바뀌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바뀌고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회사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많이 사가고 있고요. 네. 이거는 사실 제가 2018년에 스튜디오 드래곤 상장 직후에 넷플릭스를 얘기 드릴 때만 해도 이게 뭐냐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실 오징어 게임도 있었고 네. 그 이전엔 킹덤도 있었고 하나하나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들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이제는 넷플릭스 쪽으로 우리나라 드라마가 들어가는구나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의 드라마가 팔리는 경우가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업이익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긴 한데요. 네. 이것도 사실 팔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보통은 이 장표를 딱 보셨을 때는 무슨 말이야 싶겠지만 상당히 사실 복잡해 보여요. 네, 굉장히 심플합니다. 첫 번째, IP 보유형, 리스크 부담형. 말 그대로 제작사가 저희 그 IP, 즉 intellectual property를 가지고 가면서 네. 본인들이 일단은 그러니까 권리를 가지고 가니까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뭐 방송사한테 제작비 전체를 다 충당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 그 TV 채널들, 아까 말씀드린 그 전통적인 수익 모델의 TV 채널들한테 우리가 100원을 주고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한 반절 정도는 너네가 좀 충당을 해줘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방송사 입장에서도 좋은 콘텐츠 준다라고 한다면 제작비의 반절 정도를 주고 사오는 건 괜찮겠죠. 그래서 네.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50에서 70% 정도가 광고 수익으로부터 나오지만 30% 정도는 지금부터는 제작사가 이제 채워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넷플릭스 같은 OTT를 통해서 채우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 이렇게 되면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사실 이미 제작사가 한국에서는 TV 채널에 틀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100% 이상을 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이제 그 제작사의 협상력마다 다르긴 하지만 50%, 70%, 많게는 90%까지도 네. 채워주시곤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제작사는 100을 쓰고 130 정도로 얻는 경우가 생기긴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조금 더 익숙하실 거예요. 오징어 게임, 스위트 홈, 혹은 최근에 나왔던 수리남 이런 드라마들 같은 경우엔 넷플릭스에서 밖에 못 보죠.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사실 이건 권리를 다 사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작비 100을 썼다 하면 넷플릭스가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20 정도를 얹어주는 그런 형태로 수익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네. 사실 결론적으로는 1번 형태, 즉 IP 보유형, 콘텐츠 제작사가 IP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20에서 30% 정도 마진이 남게 되고 두 번째, 외주형의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한 20% 정도 마진이 남게 되지만 사실 제작사 입장에서는요. 2번 형태, 즉 OTT형 외주 시리즈로 가는 게 그러니까 약간 양날의 검이긴 해요.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그 정도 흥행을 네. 했으면 20% 받는 건 조금 아깝거든요.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싶기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형태가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제작사들 중에 좀 작은 제작사들 입장에선 수익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새로운 밸류 체인들이 이제 네. 생기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OTT 글로벌 OTT 쪽도 보면은 이제 넷플릭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도 새로운 경쟁자들이 막 들어요.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데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이쪽 글로벌 OTT 산업도 좀 변하고 있는데 이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까지? 네.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나 뭐 HBO 그리고 파라마운트 TV 같은 다양한 대형 그 컨텐츠 제작사들이 OTT 산업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넷플릭스가 아무래도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1위 사업자로서의 그 지위는 지속해서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제가 이거 글로벌 OTT 지형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게 넷플릭스도 있고 디즈니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여러 가지 OTT 사업자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싸움을 해가면서 넷플릭스도 조금 타격을 받고 뭔가 이제 콘텐츠 제작사들만 굉장히 수혜를 보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이런 콘텐츠 사업이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사업이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돈이 좀 있는 사업자, 즉 넷플릭스가 1위 사업자로서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여기에 디즈니 정도가 들어오면서 디즈니는 그래도 돈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디즈니나 애플처럼 좀 이렇게 좀 자본력이 있는 사업자들이 돈을 좀 쓰면서 컨텐츠 제작비가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긴 합니다. 네. 다만 앞으로도 확실해 보이지만 여기서 OTT 업체들이 더 아주 많아질 것 같진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대형 사업자들 몇 개 위주로 시장이 재편된 형태로 지속적으로 갈 거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그 넷플릭스가 이제 그 들어와가지고 이제 약간 저기 밸류 체인의 변화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넷플릭스 주가랑 국내 K 콘텐츠 업체들의 주가랑 상관관계 생겼나요? 이게 궁금하네요. 네, 아주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네. 사실상 올해 초만 해도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트리 중앙 등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제가 이제 넷플릭스와 우리 콘텐츠 대장주인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를 PER 레벨 위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 네. 히스토리컬 레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네, 물론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끔은 프리미엄을 받을 때도 있고 혹은 넷플릭스가 조금 과도하게 평가되면서 비쌀 때도 있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흐름 자체는 비슷해요. 네. 특히 넷플릭스가 주가가 많이 빠져버렸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 와중에 크게 견디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례적으로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가는 2020년 말경이죠. 11월경에 약간 스튜디오 드래곤의 멀티플이 넷플릭스보다 크게 조금 이제 프리미엄을 받았던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사실은요 넷플릭스랑 바인딩 계약을 했다라는 공시가 뜨면서 뭔가 스튜디오 드래곤은 앞으로는 어느 정도 실적이 담보되면서 가겠구나 혹은 이젠 진짜 글로벌로 가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이 붙었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전반적으로는 넷플릭스의 주가 흐름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돼버렸다라는 점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건요. 이제 이렇게 글로벌 OTT가 조금 지형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던 전통적인 밸류 체인 그 광고 모델 이거는 이제 사라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비 전체를 그러니까 봤을 때 예전에는 광고 지출에서 온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모델에서부터 온 제작비 충당이 반절 이상이었다면 최근에는 넷플릭스로부터 오는 돈이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비중이 줄어든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광고 모델에서부터 우리가 얻는 수익이 줄어든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넷플릭스 같은 사업자들도 사실 최근에 이게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구독자라는 게 언제까지 계속 우상향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 넷플릭스의 재무 구조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많은 이제 우려를 표하셨었고 근데 또 최근에 보시면 이게 한 9월을 기점으로 다시 넷플릭스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 이유가 넷플릭스도 그래 이렇게만 가서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광고 모델을 우리의 그 구독 모델에다가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결론적으로 저는 아까 여쭤보신 광고 모델이 사라질 것인가의 대답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유는 현재 매체 중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넷플릭스조차 광고 모델을 본인들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요 넷플릭스 또한 광고 매출 중에 일부를 콘텐츠 제작사한테 레비뉴 쉐어해주는 형태가 이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굉장히 새로운 얘기인가 하면 예전에 사실 우리 지상파 위주로 돌아가는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그때도 사실은 지상파가 지금 넷플릭스가 제작사한테 뭐 120%씩 그 제작비 충당을 해주는 것처럼 예전엔 지상파가 그렇게 주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상파가 그걸 다 충당하기 어려워진 시점에 광고 모델이 그러니까 생겨났고 그러다가 이제는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매체가 생기니까 또 이제 이런 수익 모델들이 계속해서 이제 흐름이 바뀌는 거라 결론적으로 지금 비중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는 있어도 광고 모델이 결코 사라지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K 콘텐츠 기업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투자 타이밍을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점 같은 거를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드라마 딱 출시 전이 투자 포인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어디서 듣긴 했는데요. 이런 그런 투자 사이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 드라마가 틀어지기 전에 미리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근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흥행 사업입니다. 네,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어떻게 알기 맞아요.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게 네.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기대작이 나오기 이전에 보통은 매집이 많이 들어왔다가 네. 막상 그 드라마가 나온 이후에 세론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많기는 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흥행 여부를 저희가 미리 알아내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보통은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 미리 사두자라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더 많았다면 네. 최근에는 이게 드라마가 흥행을 할지 여부를 잘 모르겠으니까 미리 사두시는 것보다는 도대체 드라마가 막상 틀어진 시작하고 이후부터 나서 가지고 가시는 경우들도 생겨서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냐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시청률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들 있죠. 예를 들면 빈센조나 혹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나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청률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장기적으로 주가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막상 드라마가 틀어진 이후에 이제 뭔가 그 드라마가 저희 그 주가를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어서 드라마를 보시면서 따라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반면에 넷플릭스 오리지널처럼 한 번에 다 나와버리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초기 글로벌 반응이 주가를 조금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사실 미리 사셨다가 그러니까 셀온이 나오기 전에 같이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도 이제 나쁘진 않아요. 물론 이건 진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뭐 이게 아니라 나는 진짜 장기 투자자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껌껌이 보시는 것보다 그냥 모든 드라마 제작사들이 이제 수주 산업이고 동시에 뭔가 드라마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나는 진짜 기대하는 드라마가 있고 여기에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 드라마 제작사들이 올해는 이런 드라마들을 만들 거다라는 흐름을 보면서 조금씩 매집해서 장기로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게 원체 약간 좀 그 심리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는 사업자다 보니까 정답은 없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껌껌이 좀 보시면서 가시고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연간에 어떤 드라마 그런 작품들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시면서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장기를 본다면 실적이 꾸준히 좋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맞습니다. 이 K 콘텐츠 기업들의 실적을 보는 포인트는 어떤 걸 좀 집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그 심플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수익 구조는 시청률에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 구조가 완성되기보다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수익 구조는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대부분의 드라마가 흥행 여부랑 관계없이 어느 정도는 수익이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갑니다. 그 얘기인즉슨 결국에는 평균적으로 드라마 프로젝트당 영업이익이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게 해당 분기에 반영될 수 있는 드라마 프로젝트가 몇 개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저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가 대표주이죠. 근데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분기당 드라마가 엄청 여러 개예요. 이유는 이 드라마 제작사들은 단순 제작사라기보다는 드라마 기획 같은 것도 하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사실 TV조선에서도 드라마를 하시는데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기획을 하시고 이걸 외주 제작사한테 사오시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기획을 하시는 경우에는 매출을 보통 방영하는 시점에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쉬워요. 이게 대충 TV 방영표를 보고 이번 분기에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는 몇 개가 방영되는구나. 여기에다가 대충 그러니까 저번 분기에는 실제로 5개밖에 드라마 방영이 안 됐는데 이번 분기에는 7개의 방영이 있다. 그렇다면 직전 분기 대비 기초 체력이 좀 더 높아질 확률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또 이제 작은 제작사들, 뭐 A스토리, 사마네트워크스, 키스트, 뭐 이런 작은 중소형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주예요. 즉 이쪽에서 만들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쪽으로 납품을 하거나 혹은 뭐 TV조선으로 SBS로 납품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여러 개의 드라마를 돌리고 있지 않고요. 네. 보통 회계 처리는 얘네가 직접적으로 뭔가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을 때 여기에 따라서 진행률에 따라서 이제 매출과 비용을 잡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개수를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엔 실제로 TV에 방영되는 드라마의 개수를 보시면 되고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분기에 제작 중인 즉 진행 중인 드라마의 프로젝트 개수를 따져보시면 좀 좋을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또 하나 이제 콘텐츠나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식들 보면 항상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사실 경기 방어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최근에 뭐 코로나 시기나 혹은 뭔가 시장이 어지러울 때 상대적으로 주가가 견조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이게 PER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전한 성장주 그 자체입니다. 저희가 막 20배에서 50배 사이를 오가거든요. 네. 네,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고멀티플의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뭔가 경기가 불안정할 때도 이제 선호받는 이유는 이게 지금 시장이 글로벌로 확장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주이지만 성장이 우리 눈에 힌트가 확실히 보이는 그런 주식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은 선호하시는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침의 영향을 별로 안 받는 네. 주식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K 콘텐츠 이쪽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오늘 결국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우리나라 콘텐츠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피어, 즉 넷플릭스의 주가 흐름에 어느 정도 동조화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요. 외부 환경, 즉 넷플릭스의 환경이 어떤지를 좀 따져보시는 게 좋고요. 참고로 10월 현재를 말씀을 드리자면 넷플릭스 주가 같은 경우에는 광고 플랜이 시작되면서 턴어라운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보시기에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뿐만이 아니라 제작사의 개별 체력도 보셔야겠죠. 개별 체력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준비 중인 작품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방영 예정인 작품이 뭐가 있는지 이 스케줄을 따져가면서 트레이딩을 하신다면은 아마 좀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화정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모시고 K 콘텐츠 산업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컨텐츠주 관련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저희가 친숙한 부분이지만 막상 주식을 트레이딩 하시려면은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박사님과 함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화정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